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박명균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금 인출에 대해서는 기존에 알고 계신 거랑 동일하게 올해도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하게 바뀌거나 강화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현금 1,000만 원 뽑으면은 그 이상 뽑으면은 국세청에서 바로 안다, 이런 부분은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고요. 이 1,000만 원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FIU 기관이 있는데요. 동일한 은행에서 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하는 경우에 그 FIU라는 그 기관으로 통보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분석을 한 다음에 각 기관별로 국세청이나 검찰 그런 기관에 통보가 돼서 바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오해하시는 부분이라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사실 그 현금 1,000만 원 뽑는다는 게 그 은행 창구 가서 뽑으셔야 되는데 그 1,000만 원까지는 또 문진표 같은 거를 작성을 해서 좀 까다롭습니다. 1,000만 원 뽑기가. 그리고 그 통보되는 거를 실어서 만약에 1,000만 원 이하로 뽑겠다. 그래서 매일같이 990만 원씩 뽑는다면은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이 거래를 좀 의심스럽게 생각해서 1,000만 원 이상 돼서 보고되는 고액 현금 보고가 아닌 직원의 그 객관적인 그 주관적인 판단으로 의심 거래라고 또 보고가 될 수 있어서 꼭 1,000만 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보고가 안 된다는 거는 아니라는 점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그 동일한 은행에서 1,000만 원 기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900만 원, 신한은행에서 900만 원 이렇게 뽑는다면은 그 고액 현금 보고 제도로 그 보고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굳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라면은 현금을 꼭 뽑아야 된다면은 여러 은행 기관에 계좌를 만들어서 ATM 기계는 이제 하루에 600만 원씩 출금이 가능하니까 좀 은행들을 좀 분산을 해서 뽑는다면은 충분히 FA에 보고 안 되고 현금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현금 찾는 거야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보다도 그 현금을 찾아서 과연 그 어떻게 소진이 될지, 어떻게 사용이 될지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그 현금은 안전하다라고 좀 인식하는 것보다는 그 가급적이면 좀 정상적인 거래를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계좌 이체 관련해서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고액 현금 보고 제도 1,000만 원이랑 이게 헷갈리셔서 계좌 이체도 1,000만 원 이상 하게 되면은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으시더라고요. 계좌 이체는 그런 통보되는 게 없다는 점 먼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좌 이체를 한다고 해서 실시간으로 국세청에서 그런 거래 내역을 파악을 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거나 세무조사가 나온다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그 금융거래도 아주 민감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국세청이라고 해서 들여다 보지는 못하니까 계좌 이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세무조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 왜 계좌 이체가 문제가 되냐 하는 부분이 이제 바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그 과거 이제 계좌 거래 내역이 그때 이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좌 이체를 했다기보다 아까 그 현금처럼 그 계좌 이체를 받아서 그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빌려온 돈이라면은 거기에 대한 차용증이라든지, 만약에 용돈이라면은 충분히 그 생활비로 쓰여졌다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이제 증여라면은 실제로 이제 증여세 신고를 통해서 좀 이력을 남겨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그 계좌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드러난다 쳐도 충분히 좀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 이체되고 그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서 좀 그런 증빙을 갖춰 놓으시면은 향후에 있을지 모르는 세무조사를 좀 대비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렇게 편법으로 대신 빚을 갚아줬는데 세무조사를 받고 싶지 않다, 안 걸리고 싶다, 이 생각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충분히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증여로 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 부분은 좀 드러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모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국세청이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바로 이제 세무조사를 나온다든지 그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런 게 이제 신용카드 사용한 게 이제 드러날 수는 있다는 점, 그러면 이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아시면 좋겠고, 이제 빚을 갚아주는 거는 당연히 엄연히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예를 들어 취득하면은 소득이 별로 없는데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에 대한 그 자금 출처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과 마찬가지로 그 빚이
고액의 빚이 갚아졌다면은 무슨 돈으로 그 빚을 갚았는지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역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빚을 갚아줘도 이제 걸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대출 그런 금융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진 못해서 모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근저당이라고 등기에 담보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담보가 만약에 없어진다든지 줄어들게 되면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분석을 통해서 국세청에서 이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증여를 통해서 뭐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뭐 대출을 갚는다 한다면은 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시고, 아니면은 은행에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좀 부담이 되면은 부모님을 통해서 조금 더 저율의 이자율로 부모님한테 이제 빌려서 좀 상환해서 부모님한테 이제 돈을 갚는 식으로 그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을 쓴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피하는 게 아니고요.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차용증을 쓰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용증은 당장 빌리는 거에 대해서 그게 국세청에다가 뭐 보고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만약에 자금 출처 조사라는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에 대한 출처를 조사를 한다면은 그때 뭐 일부 뭐 전세를 낄 수도 있고 일부는 금융기관 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 그중에 또 일부는 부모님한테 빌려서 그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소명을 할 때 이제 부모님한테 빌린 차용증이라면은 그때 제시를 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용증을 쓴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차용증을 쓰시면 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선 차용증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서 정한 이자율이 있습니다. 4.6%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지급한 이자랑 법에서 정한 4.6% 그 차액이 1년 동안 이제 1,000만 원이 넘게 되면은 그만큼 싸게 돈을 빌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시는 금액에 따라서 그 이자율을 좀 맞게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2억 1,700만 원 정도 면은 이제 4.6%랑 비교를 해도 1,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이제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무이자라고 해서 전혀 뭐 돈을 안 갚아버리면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준 건지 빌려준 건지 솔직히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가 되기가 더 쉽기 때문에 무이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매월 원금 상환 방식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갚아 나가는 이력을 남겨놓으시는 게 나중에 있을 세무조사를 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자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도 마찬가지로 매월 빌려주신 분한테 이체가 된 내역을 남겨놓으셔야지 충분하게 조사가 대비가 가능해서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런 이력들을 남겨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갑자기 올해부터 안 알려지다가 그렇게 기사가 나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2021년 개정세법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됐던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2023년 금투세가 이제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원래는 23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야 되는데 금투세가 이제 또 유예가 되다 보니까 2025년으로 유예가 된 것 뿐이고요. 근데 금투세는 폐지가 됐고 이거는 그대로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나왔다기보다는 원래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선 가장 큰 그거는 물론 이것도 유예를 해줄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이제 국고가 너무 낭비가 되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세수도 많이 펑크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구나 이제 해외 ETF나 해외 주식에 대한 그런 게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국세청에서 먼저 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이라서 전혀 뭐 배당에 대한 세금이 없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환급을 안 해주고 나중에 뭐 만기가 되거나 그렇게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만들어서 내야 될 세금에서 빼주겠다. 지금 그렇게 이제 개정을 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간에는 그만큼 배당 소득세를 국세청에서 보존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재투자를 해서 수익을 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진 거에 대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AS 계좌나 이게 다 이제 연금으로 장기적으로 좀 보고 투자를 하는 상품들인데, 그게 이제 한 1, 2년만 보면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이제 복리로 한 20년, 30년을 보면은 그것도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투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ISA 계좌의 그런 나머지 혜택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니까 일반 계좌보다 훨씬 더 IS 계좌가 유리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 때문에 굳이 뭐 해지를 한다든지 뭐 그러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인터뷰나 이렇게 했을 때 어찌됐든 좋은 쪽으로 이제 상속세가 좀 완화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던 부분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정도 이 문제점을 인식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만 그 방법이나 그 율에 대한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그거는 공감이 된 상태였는데 작년 12월에 좀 이렇게 그 뭐 계엄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그냥 반대가 돼서 아예 무산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기본 공제를 좀 높이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전혀 뭐 정부 개정안은 아예 통과가 안 돼가지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주장하는 부분도 작년에 이제 민주당에서 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국민의힘에서도 충분히 그런 상속세 완화를 주장했던 부분인데 또 저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쪽에서는 다시 또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문제가 있다고 서로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정을 해서 서로 의견을 통해서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좀 문제가 좀 부딪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일괄 공제로 5억인데 이거를 이제 8억까지 올리고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인데 이 부분도 10억까지 올려서 총 18억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최소 공제가 돼서 18억 이하는 상속세가 없게끔 개정을 하자 그런 부분인데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도 뭐 인정을 하겠지만 다른 부분으로 이제 또 세율에 대한 개정을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 가장 높은 세율이 50%인데 그 구간을 없애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에 이제 최대 주주에 대한 이제 할증으로 평가돼서 좀 더 상속세 부담이 많아지는데요. 그 부분을 폐지를 해야 된다. 상충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쪽 주장은 안 되고 이쪽에서는 이거를 통과해주면 우리도 뭐 동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싸우는 과정인데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거대 야당이다 보니까 뭐 상속세 부분은 마음 먹으면은 좀 빠른 시일 안에 좀 개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관련해서는 뭐 전혀 바뀐 게 없어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국세청에서 부동산에 대한 이제 감정평가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확대가 돼서 오히려 과거 작년보다 더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뭐 설명을 드리면은 그 시가가 딱히 없는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준 시가라고 이제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실제 거래되는 금액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평가가 낮게 되면은 증여세나 상속세도 적게 내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럼 이거를 감정 평가를 해서 정확한 그 시가를 산정해 보자라고 해서 실제 이제 시세에 맞게 감정 평가를 하면은 더 높아지는 금액으로 뭐 증여세가 됐든 상속세가 됐든 그렇게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예산이 45억 원으로 책정이 돼서 그 45억 원은 이제 감정 평가를 통해서 9천억 정도의 이제 추가 세수를 뭐 확보했다. 4천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비주거용에만 이렇게 감정평가를 했었는데 그 꼬마 빌딩 같은 그 시가가 딱히 없는 거에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주거용 아주 고액의 아파트 그런 부분도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제 과세를 하게끔 더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거의 2배를 늘려서 96억 원을 확보를 해서 아무래도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더 낮은 금액으로 평가를 했다면은 이런 감정평가를 통해서 더 추가로 이제 추징이 되거나 그렇게 돼서 세법은 안 바뀌었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창업 자금 증여 특례라고 해서 그러니까 최소 이제 5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최대 50억까지는 10%의 증여세만 내고 이제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그 제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그 법 이름처럼 창업 자금에 대한 이제 증여를 하는 경우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창업을 목적으로 그 증여를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2년 안에 실제로 이제 창업을 해야 되고 4년 안에
이제 증여받은 그거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제 충분히 사용을 한다면은 그게 더 추징이 안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제 10년 이상 그 사업을 유지를 해야 되는 요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종에 대해서 또 이런 특례를 받을 수는 없고요.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나 금융업, 뭐 사행성 그런 사업이나 뭐 전문직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그 창업 자금 특례가 적용이 안 되고 보통의 이제 법에서 정해놓은 업종에 대해서만 그 특례가 적용이 되니까 그 부분을 알아보셔가지고 창업도 해서 요 혜택을 받으시면 좋고요. 좀 단순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원래 일반 증여라면은 이제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돼서 증여세가 없는데 창업 자금 특례는 일단 5억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5억 원 미만으로 창업 자금으로 증여를 해준다면은 증여세가 아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고요. 50억이라고 하더라도 5억을 공제한 45억에 대한 증여세 10%, 4억 5천만 증여세를 내면은 이제 50억을 이제 증여를 받아서 창업 자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창업 자금에 대해서 좀 주의할 점이 일반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면은 나중에 이제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 먼저 증여한 부분이 상속세에 합해지지 않는데요. 이 창업 자금으로 받은 이 증여는 그 기간에 상관없이 나중에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면은 먼저 받았던 증여세가 상속 재산에 합해져서 이제 상속세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증여세를 적게 내고 나중에 상속세로 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혀 면제가 아니라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뭐 상속하는 당시에 뭐 재산이 없어서 그 5억을 사전 증여를 받았는데 그 5억이 그대로 합해진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속세도 없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상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면은 그 돌아가신 분이 그 사망일 기준으로 갖고 계신 재산이 어떻게 보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딱히 그 손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방법이 찾아본다면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 상속 공제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공제액을 더 늘려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배우자가 이제 상속을 받을 만큼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상속도 무조건 다 받는다고 해서 다 공제되는 게 아니고 그 법정 상속 지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같은 경우는 1.5, 자녀는 1. 그래서 배우자가 그 법정 상속 지분에 대해서 상속받은 그 부분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그 비율에 대해서 상속을 받으신 다음 한다면은 그 지분만큼 상속 공제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좀 최대한 늘려가지고 그 상속세를 계산을 한다면은 좀 상속세를 좀 줄일 수가 있고요.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상속세 자체가 뭐 줄어든거나 하는 건 아닌데 상속세 같은 경우는 연대 납세 의무 제도라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았다면은 자기가 상속받은 그 재산의 한도까지는 그 누가 상속세를 부담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빚을 대신 갚아주는 셈인 거죠. 각자 내야 될 상속세가 있는데 누구 하나가 다 내버려도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어머니가 배우자가 있으면은 그 어머니가 일정 부분 상속을 받아서 그 상속받은 부분으로 상속세를 다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녀들은 본인이 이제 상속세를 부담 안 하고 어머님의 재산도 줄이는 목적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사망하셨을 때도 상속세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어머님이 받은 상속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세금 없이 3억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우선 기본적으로 증여 재산 공제로 5천만 원까지는 이제 공제된다는 걸 많이 아실 텐데요. 작년부터 시행된 이제 혼인이나 뭐 출산하는 경우에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 한 명당 1억 5천까지 그 공제가 되고 보통 이제 혼인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기 때문에 남편, 부인 이렇게 두 명으로 본다면 이제 3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이제 증여를 받을 수 있다. 이래서 이게 3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우선 모든 그 증여에 대해서 이 공제가 되진 않고 실질적으로 뭐 부동산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그런 증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그 세법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여를 해준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증여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가로 부동산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가로 판다든지, 그다음에 빚을 면제를 해준다든지, 돈을 뭐 무상으로 빌려준다든지 저율로 빌려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증여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증여에는 이 혼인 공제가 적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예외 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제 채무 면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부동산을 사면서 그 차용증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좀 차용을 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이 혼인공제 이런 제도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결혼을 했으니까 이참에 그 빚을 면제를 해주고 이 혼인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혼인공제가 예외 규정으로 뒀듯이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아셔가지고, 그렇게 차라리 실제적으로 이제 증여를 받으셔서 공제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결혼 전에도 그 공제는 받을 수 있는데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2년 안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좀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더 적게 신고를 한 셈입니다. 공제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서 다시 이제 3개월 안에 다시 수정신고, 공제가 안 되는 신고겠죠. 수정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신고를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기한 후 신고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10%, 무신고했다면은 무신고한 가산세 20%를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1년에 한 8% 정도 되는 납부지연 가산세에 준하는 그 이자는 내셔야 돼가지고, 혹시라도 만약에 2년 안에 그 결혼을 못 하게 되면은 뭐 수정신고나 추가로 이제 기한 후 신고를 하신다면은 가산세는 일정 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을 자녀한테 이전하는 방법은 이제 3가지라고 보실 수 있고요. 첫 번째로는 순수하게 깨끗한 부동산을 그냥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부동산에 뭐 전세가 껴있다든지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그 빚과 함께 부동산을 넘기는 부담부 증여의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부동산을 그 시가보다는 좀 싸게 그 자녀에게 매매 형식으로 해서 그만큼의 좀 이익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일반 증여 같은 경우는 이제 증여받는 자녀가 온전하게 이제 증여세를 다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붙어 있는 그 채무에 대해서는 그 증여를 해주시는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되고, 그 나머지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비교를 해서 어지간하면은 부담부 증여가 더 적은데, 아주 좀 특이한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부담부 증여가 더 세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가 양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니고 매매 형식이기 때문에 조금 싸게 판다 쳐도 실질적으로 그 대금이나 그런 지급이 충분히 돼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저가로 양도를 한다 쳐도 그 양도하시는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양도소득세가 시가에 준하게 해서 양도소득세랑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도 시가로 취득세를 내야 돼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저가 양도라면은 가급적이면은 부모님이 비과세가 되는 그런 부동산을 통해서 그 진행을 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 2가지 케이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본인이 혼자 1세대 1주택이라고 착각을 해서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오피스텔인데요. 오피스텔은 그 분양받을 때나 그럴 때 주택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믿고 있다 보니까, 근데 대부분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해서 월세 받으려고 취득을 하시는데, 그런 오피스텔을 무시하고 간과하고 있다가 본인이 갖고 있었던 아파트만 한 채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오피스텔을 그렇게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 혼자의 1주택이라고 판단해서 양도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가 적용이 안 돼서, 비과세가 되고 안 되고는 엄청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게 해서 폭탄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로 1주택이지만 세법에서는 1주택이 아닌 걸로 보는 경우가 바로 다가구 주택입니다. 세법에서는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구가 살 수는 있지만 건물 하나 전체를 파는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전체 이제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한데요. 근데 요건이 다가구 주택으로 보려면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됩니다.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으로 그 등기가 났을 텐데 그렇게 다 지어진 다음에 이제 추가로 좀 월세를 받으려고 이제 옥탑방을 불법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임차인을 들여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건물 하나가 1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 중에서 한 가구, 한 호실만 그 비과세가 적용이 돼서 다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번 주엔가 이제 상담을 하셨던 아버님이 계신데 강남에 이제 다가구 주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 옥탑방에 불법 개조를 해가지고 4층에 주택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양도가가 예상 양도가가 크다 보니까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 이제 양도세가 한 5억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그 옥탑방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된다면은 그 양도세가 거의 한 18억 정도 나서 그 세금 차이가 한 13억이나 나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양도가액이 워낙 이제 한 80억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이제 세금 차이도 큰데요. 근데 그 단순하게 그 옥탑방 그거 하나 때문에 세금이 이제 한 13억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서 그 바로 그 양도 아직 하시기 전이니까 그 옥탑방은 바로 그 철거를 하셔가지고 원상 복구를 시키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사님들이야 뭐 다 대부분이 뭐 훌륭하시고 그래서 어느 부분을 찾아가시더라도 뭐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굳이 좀 이렇게 판단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을 드린다면은 우선 당연한 거지만 진짜 세무사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세무사 자격증만 빌려서 다른 분들이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곳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나름대로 세무사랑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지 실제 존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소통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소통이라면은 어쨌든 아무튼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과 일반 사람에 대한 대화를 하면은 법률 용어나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쉽게 좀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좀 법률 용어를 좀 너무 사용을 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래도 그럼 소통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가 알아듣기 좋게 서로 소통은 잘 되는지 연락은 좀 되는지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그 적정한 이제 수입료에 대한 부분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그 능사는 아닌 거고 또 반대로 또 비싸다고 해서 또 엄청 능력이 좋거나 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 정도는 뭐 지불할 가치가 있다라는 선에서 충분히 이제 지불한다고 보시면 되고 너무 이렇게 가격에만 민감하게 하시다 보면은 좀 싼 게 비지떡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상속세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지금 계속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상속세는 당연히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20몇 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예전 세법이 유지가 되는 거는 누가 봐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조속하게 여야 합의가 돼서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현금 증여에 대한 부분이에요. 과연 얼마까지 뭐 현금으로 뽑아서 주는 게 괜찮냐, 인출은 얼마큼까지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인데 올해부터 현금 인출과 관련돼서 주의할 점이나 뭐 새롭게 바뀐 부분이 있나요? 뭐 딱히 바뀐 부분은 없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현금 인출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게 하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 얼마 이상을 하면 신고가 되고 데이터가 가니까 좀 불안해 하시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염려할 게 없고 혹시 내가 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으신 분들 이거는 이제 그분들이 가장 잘 알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어떤 방식으로든 나중에는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계좌 돈을 뽑거나 계좌 이체할 때나 그 순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자녀 직계 비속이 되겠죠. 그분들이 뭔가 이렇게 부동산을 산다든지 뭐 주식을 산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 이제 고가주택 구입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요즘에 많이 들고 있는 지역 있죠. 뭐 잠삼 대청 해가지고 토호제 뭐 해제가 됐다.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뭐 신고가 계속 간다. 그리고 특히 단톡방이 굉장히 약간 혼란스러운데 뭐 그 보셨습니까? 받은 내용. 근데 물론 이제 그 검증은 따로 하긴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고가주택 구입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2월 17일이죠. 2월 17일 날 이제 국세청에서 얼죽신 똘똘을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 탈세 세무조사 하겠다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전부터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이제 토호제 풀리고 나서 이제 뒤에 나온 모양새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좀 고가주택 샀을 때는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을 보거든요. 그래서 소득 수준 대비 너무 이게 좀 크다 그러면은 자금이 어디서 나냐 이게 자금 출처 이 부분이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현금 얼마 인출하는 거랑 크게 상관이 없겠네요. 이게. 이게 네. 오랜 기간 동안 지능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약간 계속 조금씩 빼서 뭐 네. 자녀들한테 이제 자녀들 주택 취득 뭐 시에 이제 좀 준다든지.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얼마 이렇게 안 된 경우에는 좀 다 못 잡죠. 과세 당국에서도. 그런데 이게 어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게 소득 대비 비싼 집. 무조건 이렇게 고가주택 얼죽신 이게 아니고 내가 소득이 만약에 많이 낮아요. 그러면은 좀 일반적인 경우를 하더라도 좀 과한 수준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 민감한 부분이라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실제 세무조사 하신 분 이제 세무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적은 금액도 잡긴 잡더라고요. 혐의가 있으면. 혐의가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 세법에서는 그게 증여가 명백한 경우는 당연히 과세하거든요. 그래서 현금 인출 같은 경우에는 뽑으신 분들이 아마 가장 잘 아실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차용 같은 거 쓰잖아요. 네. 그럼 차용증 같은 경우는 좀 꼼꼼하게 증거 잘 갖춰서 하시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하시는 채널에서 초등학생 네. 자녀의 주식 계좌로 아빠가 네네. 대신 운영해 주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면 네. 뭐 제가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름을 자녀 이름으로 하고 그걸 실제 운영을 부모가 간단히 한 게 아니고 막 정말 과하게 약간 흔히 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 트레이딩 하듯이 날마다 막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자녀 통장을 그냥 차명한 거거든요. 그렇게 간주를 하는구나. 네. 자기가 개입을 많이 하면. 당연하죠. 왜냐면 물론 이제 아이가 뭐 1살, 2살 미성년자고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뭐 해외 주식을 사준다든지 뭐 국내 주식을 사준다든지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쩌다 한두 번 하는 거고 그걸 예를 들어서 그냥 로그인을 내가 매번 하면서 매번 하루에도 몇 번씩 거래를 하고 그것만 쳐다보는 거는 이미 그거는 내 거가 아닌 거죠. 자녀 이름만 빌렸을 뿐이지 실질적인 운영은 내 거처럼 된 거죠. 내 거가 아닌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의신탁입니다. 차명계좌 쓴 겁니다. 그래서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번 상승장 때도 분위기 좋을 때 엄마 이거 한번 해봐. 내가 1억 빌려줄게. 그러면 이제 뭐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친정엄마 아니면 친엄마 엄마 거잖아요. 그럼 그건 엄마 거예요. 그래서 그 샀던 부동산이 만약에 3억이 올랐다. 그럼 엄마 돈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져오면서도 문제가 돼요. 근데 부동산은 이게 다 잦은 거래를 못하니까 이런 이슈가 있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빈번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좀 너무 과하게 운용을 하면 문제가 된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럼 하루에 몇 번을 해야 과한 거고 몇 번을 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냐? 그거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과세당국에서 하는 거죠. 이게 좀 약간 불편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네. 올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무산되면서 네. 바뀐 게 없는데도 오히려 이전보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라는 네. 말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 사업이라는 걸 해요. 뭐냐면 말 그대로 감정평가를 하는 거를 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특히 현금,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평가하는 게 너무 쉬운데 부동산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분명히 시세로는 한 100억 정도에 팔리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래가 빈번하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책정하는 기준시가 같은 경우에는 50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증여나 상속을 하는 거죠.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좀 팔면 100억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꼬마 빌딩, 건물 이런 걸 위주로 해서 감정평가를 따로 했어요. 그럼 이제 100억 가까이 나오겠죠? 그럼 50억에 뭐 증여세를 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한 95억짜리다. 세금 더 내라.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들었을 때는 뭐 국세청 입장이 좀 합리적이지 않아요? 물론 이제
납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자 그러니까 국세청 해보니까 괜찮은데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건물만 해야 되지? 주거용도 하자. 주거용도 하자. 그런데 이제 취지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거래가 잘 안 돼서 그 기준시가하고 시가 차익이 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게 국세청에 있는 자료를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타워팰리스 네. 아시죠? 기준시가가 37억이에요. 네. 근데 시가는 한 70억 정도 추정되고요. 아. 최근에는 이제 토호제 풀리고 나서 더 올랐을 거야 아마. 그러면 벌써 이게 금액이 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에서 이런 고가 주택도 우리는 기준 시가가 아니라 시가로 하겠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별도로 하겠다. 그게 감정평가 사업이에요. 자, 이제 옆에 좀 보십시오. 트리마제 성수, 레미안퍼스 이제 반포. 네. 지금 전용 8사거든요. 네. 이것도 기준 시가 25억, 시가 뭐 40억 요 정도 해요. 그래서 요런 거를 지금 사례로 들었는데 말은 지금 초고가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정의가 현재 없어요. 아,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네.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좀 박하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느슨하게 할 수도 있다. 마음대로 하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이상 낮은 경우, 그러니까 5억이라는 좀 차액이 5억. 근데 이게 원래 10억이었거든요. 아. 근데 5억으로 낮췄어요. 그럼 이제 좀 약간 타이트해지는 거죠. 혹은 그 차액 비율이 10% 넘어가는 경우. 아, 근데 그러면은 초고가 주택이 맞긴 맞네요. 10%에 뭐 5억이다라고 하면은 뭐 50억짜리니까 일반적으로. 네, 아니죠. 아니요. 둘 중에 하나예요. 5호 조건, 5호 조건. 그러니까 네네. 시가가 50억인데 기준 시가가 40억이에요. 그럼 네네. 10억 차이 나죠. 네. 그럼 걸리죠. 아니면 뭐 시가가 10억이에요. 근데 기준 시가가 6억. 아. 그러면 4억이잖아요. 그 4억이 시가에 10억에 4억이니까 40%잖아요. 그러니까 10%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호 조건이에요. 엔드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걸리면 보겠다. 그런데 고가 주택을 좀 아마 먼저 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네. 서울에 뭐 네. 이를테면은 좀 비상급지 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굳이 내 거기 사야 돼라는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 안 되는데 네. 거기서 1억 낮다. 네. 10% 넘잖아요. 그런 건 안 잡겠죠. 거긴 안 잡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난리 이제 나죠. 근데 잡으면. 그런데 항상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나는 해당이 안 되면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저기 좀 뉴스에 맨날 나오는 뭐 잠실이든 뭐 대청이든 잡으면 뭐 대치든 잡으면 그래 저런 데는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끝나고 나면 그다음 어딜까요? 우리겠죠. 정부에서 세수가 부족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될 수도 뭐 있다. 정해져 있는 수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딱히 뭐 상징세가 개편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상대적으로 이제 세부담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책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어떤 환경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재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탄핵안 인용 여부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뭐 인용을 하고 나서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면 당분간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약간 선심성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거 하진 않겠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아시겠죠. 정리가 되고 나면 될 수 있으니 좀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그러면? 일찍 증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찍 증여. 사실 일찍 증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신고기한하고 결정기한이라고 있는데 어쨌든 그 기한에 따라서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이 뭐냐면 별도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기준시가가 37억인데 시가 70억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국세청이. 그럼 이제 국세청도 결국에는 감정평가 법인을 의뢰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산을 이번에 엄청 늘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그럼 우리도 따로 감정평가를 받자. 그래서 좀 이렇게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그 전문가분들이, 감정평가사분들이 책정해 주시는 그 금액으로 해 두시면 조금 더 안전하겠죠. 그걸 또 뒤집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지만 생각한 것만큼 확 내려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세금 없이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5억 원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영상 반응이 좋았는데 다행이네요. 세금 없이 주는 게 중요해요. 네.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게 사실 이제 다른 많은 뭐 분들도 뭐 저는 이제 세무사는 아니지만 세무사님들 막 설명하시는 거 보면은 이게 자녀가 창업했을 때 증여를 5억까지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혹시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자녀가 창업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창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창업을 해도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업이.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일찍 증여를 하셔라. 조기 증여하셔라. 그래서 가장 쉬우면서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 곧바로 2천만 원. 그리고 다시 10년 지나면 2천만 원. 그리고 또 10년 지나면 그때는 성년이 됐기 때문에 5천만 원. 그리고 또 10년 지나면 5천만 원. 그럼 이제 거의 한 30살 정도 됐을 때 1억 4천을 세금 없이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혼인을 하면 혼인신고 증여재산공제 1억이 또 생겨요. 그럼 1억 4천에 1억을 더 얹어주니까 2억 4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비슷한 플랜을 짠 배우자를 만나시면 돼요. 그럼 4억 8천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건 이제 뒤에 이제 배우자는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혼인신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별도 혼인신고를 차라리 안 하고 따로따로 해서 뭐 청약 대출도 유리하게 하고 세금도 비과세로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그 방법 좋은데 언젠가 또 혼인신고 하셔야 되잖아요. 애도 태어나고.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혼인신고 하셔서 자금을 합치는 거예요. 자금을 합쳐서 소득금액을 높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적절한 대출을 받고 그걸 가지고 좋은 집을 내가 공동명의 사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절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고 앞에 질문하셨던 것하고 연관을 시켜보면은 2천만 원 증여해서 내가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 자녀 이름으로 우량주를 좀 사두시고 아니면 뭐 지수 펀드 같은 거 사두고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은 10년, 20년 지나면 꽤 많이 올라있겠죠. 네,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 자녀 거가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걸 가지고 너무 남용하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부동산은 사실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네. 주식은 또 그렇게 막 트레이딩 막 하고 하면 왜냐하면 너무 쉽잖아요. 있겠네요. 너무 네. 또 쉽기 때문에 이제 좀 뭐 이게 하시고 싶은 욕심은 제가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1년에 뭐 몇 번 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라도 이거는 매일매일 거래를 했다든지 그러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은 부모들이 많은데 가족 간에 주택을 줄 때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사실 이게 뭐 한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증여로 그냥 바로 줘버리거나 아니면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그 집에 대출 혹은 전세보증금 채무를 끼고 넘기는 게 있습니다. 왜 이 방법이 있냐면은 10억짜리 하는 집에 전세보증금이 만약에 6억이 끼어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자녀가 이 10억짜리 집을 받는데 보증금을 내가 채무를 떠 안으면 나는 채무에 대해서는 이득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억에서 6억을 뺀 4억에 대해서만 내가 증여세를 내면 돼요. 그래서 갑자기 세금이 줄어요. 그런데 내가 나쁜 건 뭐냐면 채무 받은 6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젠가는 돌려줘야 되거나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여하고 부담부 증여가 있고 저가 양수도라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부모가 좀 싸게 해가지고 자녀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얼마까지 싸게 할 수 있냐면은 시가의 30% 혹은 3억 중에서 낮은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10억이면은 똑같은데 뭐 15억 해볼까요? 그럼 30%니까 4억 5천이잖아요. 근데 3억 있으니까 4억 5천하고 3억 중에 낮은 그게 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5에서 3억을 뺀 12억까지. 그렇게 해서 좀 싸게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저도 이제 저가 양수도를 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비과세까지 만들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세금을 확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저는 증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10억짜리 집을 살려면 자녀 입장에서 살려면 내 돈하고 대출 포함해서 10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증여를 받으면 한 증여세 한 2억 3천? 요 정도 내면 되거든요. 물론 2억 3천 큰 돈인데 우리 앞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준비하면 한 2억 4천 정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잖아요. 30세 됐을 때. 딱 되잖아요. 맞죠?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보면 10억짜리를 증여세 한 2억 3천 정도 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를 좀 약간 사이즈를 넓혀보면은 강남에 30억짜리 집이 있어요. 내가 이 30억짜리를 살려면 대출 끌어온다 그래도 너무 많이 들잖아요. 대출 받으면 또 이제 원리금 갚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근데 이걸 내가 증여를 받으면 10억이면 됩니다. 물론 이제 큰 돈인데 30억을 보다 갑자기 10억을 보면은 해볼 만한 거죠. 게다가 내가 이거를 호기롭게 내가 대기업 취직을 하고 뭐 의사, 변호사 전문 자격증을 가졌다 하더라도 30억을 내가 대출 포함해서 매수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증여받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1주택자가 집을 팔았을 때 세금 폭탄은 맞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이거는 정말 특히 아까 우리 이제 토호제 풀리고 나서 사람들 다 지금 생각이 똑같거든요. 매도자는 이제 이참에 좀 더 올려서 팔고 난 더 좋은 데 간다. 매수자는 어차피 이거 오를 것 같으니까 빨리 잡자. 하는데 이제 매도자분들이 가장 실수하기 좋은 거죠. 이제 본인이 10억에 샀는데 뭐 오랜 기간 동안 갖고 있고 최근에 막 계속 토호제 묶여 있어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해서 갑자기 이제 20억이 된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럼 양도차익이 10억이면 세금이 한 3억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이걸 비과세 만들면 이제 거의 안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12억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많이 줄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그 흥분돼가지고 그냥 막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팔면 돌이킬 수가 없죠. 자, 어떤 경우에 많이 걸리냐면은 우리 세법은 1주택 비과세 할 때 세대 기준으로 주택수를 따져요. 세대라는 건 뭐냐면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살고 있는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등록표에서 분리가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 같이 살고 있는 자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주택수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상으로는 자녀를 분리시켜놨는데 그 자녀가 나랑 같이 현재로는 살고 있고 그 자녀가 주택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있고 주택이 그러면 1세대 2주택이잖아요. 근데 비과세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팔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원래 내야 될 세금이 1억 9천이었는데 8억까지 올라간 케이스가 있어요. 2019년도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세대분리 특히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취득했을 당시에 규제 지역, 즉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도 23년 1월 5일 날 거의 대부분 지역이 다 풀려버렸거든요. 지금 강남, 상고, 용산만 빼고 다 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강동에 있는 집을 샀어요. 뭐 21년도에. 그리고 나서 한 4년 정도 지나서 조정 대상 지역 풀리니까 4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 파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내가 거주를 안 했어. 근데 본인은 규제 지역 풀렸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해서 착각을 해서 비과세 날린 케이스도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자주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대 분리하고 특히 거주 요건 이거 꼭 최소한 두 가지는 잘 체크하시고 좀 어렵다 싶으시고 양도 차익이 크잖아요. 그럼 반드시 사전에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한번 꼼꼼하게 보고 그 다음에 매수자한테 계좌를 오픈해야 된다. 매수자한테 일단 계좌 오픈하는 순간 이제 돈이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거의 이제 계약 단계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내가 뱉어내려면 배액 배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